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Let's go. 아하.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여러분. 곽수산 씨, 네. 유튜브 세계를 전전하다 보니까 네. 우리 곽수산 씨랑 목소리나 외형이 많이 닮았는데 실제로는 차림은 너무 다른 노바꾸 씨를 만났습니다. 네. 그분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 택시 기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보니까 네네. 노바꾸 씨가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너무 좀 심하게 하니까 옆에 있던 진행자가 뜯어 말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곽수산 씨 아니죠? 아니, 네. 저도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네. 무슨 방송인지. 네, 꼭 좀 검색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파전이었는데 결과는 어땠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모시고 국회의장 경선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 현안 그리고 원내 경험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김성열 조직사무부총장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함께해 주신 우리 홍익표 전 원내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저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요? 이게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이제 매불쇼도 그렇고 항상 뉴스 준비하면서 TV로만 보던 뵀던 분 이렇게 뵈가지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안 뉴스의 중심이셨기 때문에 우리 수산 씨가 보는 기사마다 우리 원내대표님 이름이 거명이 됐겠죠. 저만의 연예인입니다. 아유, 오늘 사인 받아가는 거예요? 네. 네, 여하간 오늘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왔을 것 같아요. 당초 예상보단. 그래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근데 늘 이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로 당선되는 사람도 아닙니까, 선거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국회의원이 100명이 있어서 원내대표를 뽑는다. 그러면 3명이 후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당 의원이 100명이 아니라 한 350명쯤 될 거예요. 내가 확보한 표가 몇 표다 이래가지고. 이게 공교롭게도 지난주 목요일 이 시간에 저희가 우원식 이제 신임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전에 나왔던 분이 실수로 추미애 당선이 될 거라고 하셔가지고 맞죠. 듣고 나가시는 찰나에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붙잡고 뭔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보란 듯이 이번에 승리하셨습니다. 네. 원인이 뭘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봐야겠는데 우선은 일단은 뭐 두 분 다 손색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돼도 뭐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으로서 잘 하실 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현역 의원들 당선자들이 봤을 때 좀 더 국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사람이 누굴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보기에는 초선 당선자들보다는 제3선 이상, 그러니까 선수가 높을수록 아마 우원식 그 의장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약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추미애 대표가 지난 4년간 여의도를 떠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스킨십이 약했죠. 그러니까 그 스킨십이 약했던 부분도 좀 약점이 막상 선거 때는 그게 취약하게 작용을 했을 거로 보고 또 하나 장점이 있었다면 우원식 대표의 장점은 을지로위원회가 제일 컸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를 하면서 우원식 의원도 개혁적이야. 그리고 뭐 일 잘할 것 같아. 그다음에 그리고 소위 우리 당의 개혁적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하고 네트워크가 좀 단단하게 쌓여 있어요. 그다음에 초선 당선자 중에도 을지로위원회로 같이 어떤 그 경험을 공유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탄탄한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승기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보면은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그 당선인에 가려져서 강성 이미지가 적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이념적으로나 지향적으로는 굉장히 우원식 의원도 단단한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원식 의원도 굉장히 뭐 오랫동안 이제 학생운동도 했고 또 과거 김근태 돌아가신 고 김근태 의장님하고 같이 사회경제
어떤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하고도 가깝고 해서 뭐 우원식 의원이 뭐 요즘 이 나이가 드시고 좀 살도 찌고 해서 좀 물렁물렁해 보여서 그렇지 인상이 그 내면은 되게 단단한 분이고 뭐 한번 하기로 하면 물고 안 놔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지난번에 홍범도 갖고 싸움할 때도 그랬고. 아 맞아요. 네. 그 홍범도 장군 저 유해를 모시는 과정에서도 우원식 의원이 굉장히 중심적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흉사 옮길 때도 제일 앞장서 싸웠고 그다음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돼서도 제일 앞장서서 단식도 한 15일인가 맞습니다. 하면서 네. 싸웠던 게 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그 추미애 대표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그 유연해 보이니까 네. 좀 약해 보인다는 거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도리어 기업 그 재벌 대기업이나 벌벌 떨지 몰라요. 네. 또 갑질하는 그런 단체들은 훨씬 더 불편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원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하면서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다라는 일성을 하셨거든요. 뭐 강력하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얘기가. 네. 국회법이 참 재밌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선배 국회의원들이 재원회에서부터 국회법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면 못할 게 없습니다. 국회법은. 또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안 해도 괜찮다는 건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무서운 게 처음으로 처벌 규정이 들어간 게 선진화법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 최소 500만 원 이하 그런 게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출마 자체가 어렵게 되는. 제한되는. 예. 네.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은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고 과거에 만들어진 대부분의 국회법의 특징은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재헌국회 때부터 이 선배 의원들께서 만든 국회법의 취지는 법대로 해라. 근데 그 법을 움직일 때에는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국회법의 정신을 받아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은 어떤 상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 제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는 좀 일을 제대로 하는데 좀 속도감이 없었다 이런 그 불만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그 여의도에 갇혀 있다. 국회의원들 간의 협상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넘어서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속도감 있게 하는 거는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 절차대로만 해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의 협상이 그 여야 간의 그 정치권간만의 협상이 아니라 국민과의 대화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과의 대화. 예.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당연히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그 정치권의 협상 과정도 좀 알아야 되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리고 이 법이 왜 필요한 법인지 이런 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나중에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국민들이 알게 되잖아요. 과정은 모르고요. 과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여야가 저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못하면 국회의장이 이러한 문제를 좀 소상하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억울한 것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점이요. 네. 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저도 아니 특권이 있는 것도 있는데 네.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된 특권도 아직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직 국회의원 연금 받는다.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예. 100만 원씩 받고 있다. 뭐 비행기 1등석 탄다. KTX 공짜로 탄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있잖아요.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가짜 뉴스도 있어요. 언론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해소하지 않아줘요. 그러니까 매번 그냥 그럭저럭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뭉개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권위도 세워주고 실추된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이런 일대로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하고 국회법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소상하게 잘 전달하고 설명해주고 네. 친절하게 국회 방송 그런 걸 통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알 수 있는 것들을 홍보자료나 보도자를 통해서 충실하게 법안 설명도 해주고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국회의장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 신뢰가 떨어진 데는 국회의장들의 책임이 간단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임 국회의장분들한테도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와달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국회의장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뭐 이번에도 김진표 의장도 문제됐고 과거 뭐 여러 전임 의장들이 다 동일한 문제인데 네. 뭐 특별히 김진표 의장이 문제 더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신 거란 말이에요. 비슷비슷하게 한 거죠. 네, 비슷하게 한 거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해외 출장보다도 국회의장들께서 헌법소위 2위인데 재난 현장,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 재난이 있었을 때 그 현장에 간 국회의장이 안 보여요. 맞아. 매번 그런 데는 그냥 여야 당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이 가요. 그리고 국회의장 안 가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도 가야 되는 것처럼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사회적 참사나 자연재해가 있는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서 가야 되는 거지 매번 그런 시기에도 국회의장이 해외 나갈 때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현장에 간 국회의장이 지금까지 거의 없으세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시다 보니까 로스토프님, 숨님이 홍익표 원내대표님 서울시장 응원합니다. 벌써 지금 이렇게 선거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이렇게 너무 과열되셨습니다.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향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22대 국회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하여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무조건 저희 당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그 제가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그 우리 당 지도부 회의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를. 네. 그 원구성 관련돼서 첫 번째 법사위를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예. 네. 왜냐하면 이것은 여당 법사위원장이 지금 현재 여당이 법사위를 운영한 책임이 크다. 왜냐하면 회의를 열어서 일부 어떤 그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위원장의 권한일 수 있지만 회의 자체를 안 여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당은 뭐 이거는 소수당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소수당이 권리를 넘어서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여당에게 이번 소수당이지만 여당에게 법사위원장자를 내줄 수 없는 거는 여당이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들이 지난 2년간 법사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준다면 또 다시 이 국회가 그 아무 일도 안 되는 이도저도 안 되는 저 국회를 또 만드는 거죠. 심지어 그 본회의를 안 열려고 법사위를 안 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건을 없애려고. 이건 정말 너무 국회를 형해화시키는 시도 그런 아닙니까? 그런 시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줄 수 없다. 그다음에 운영위를 그 여당이 갖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됐어요. 이건 제가 이번만 문제 제기한 게 아니라 제가 초선 때부터 문제 제기했습니다. 왜 여당이 운영위를 가져가냐? 다수당이 가져가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국회를 여전히 정부의 행정부의 시녀, 그러니까 행정부의 어떤 수동적 역할로 국회를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옛날 청와대죠. 대통령실을 다루는 거는 업무의 n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의 핵심은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주요 임무예요. 운영위의 핵심 임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근데 대통령실이 있다고 운영위를 여당이 갖는데 안 되는 거죠. 국회 운영의 책임은 다수당이 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위는 다수당이 가져가야 된다. 네. 여야로 가져가서 안 된다. 기준이.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 상임위 분배를 보면 배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당이 체리 피킹을 먼저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핵심 정책 상임위를 가져가요. 먼저 예를 그런 들면 기재위, 네. 외통위, 국방위 등등 이런 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은 뭐 국토위, 뭐 문체위, 뭐 소위 얘기해서 약간 그 일반 대민성 사업들이 많은 정책 상임위가 아니라 정책 상임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한다면 정책 상임위는 정책 상임위대로 1그룹을 묶고 2그룹은 사업 예를 들면 민간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 분야를 2그룹 묶어서 1그룹 1그룹대로 분배를 하고 2그룹 2그룹대로 분배해야지 정책 상임위를 다 주니까 외교 국방 문제가 터지는데 외교 국방을 안 열잖아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 국방위도 안 열고 이게 그 이종섭 대사 문제가 터졌을 때 외통위든 국방이든 하나만 우리가 상임위원장에서 뭐라도 열어서 문제를 얘기했을 거예요. 했겠죠. 네, 네. 외통위든 국방이든 둘 다 안 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책 상임위, 핵심 정책 상임위는 정책 상임위대로 분배하고 그다음에 민간 교류 그 사업 분야가
그 포함되어 있는 상임위는 그것대로 저 의석에 따라 분배하는 게 좋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처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기준이? 관행은 계속 그때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옛날에 그 민정당 시절에는 다 가져갔어요. 여당이? 여당이. 그때는 압도적 다수니까. 그렇겠죠. 예. 싹 다 가져갔죠. 선거 자체가.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4당 체제가 생겼을 때 그 삼김 씨하고 이제 민정당이 4당 체제가 됐잖아요. 민자당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삼김 씨들이 압박을 해서 야 우리도 좀 내놔 이래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의석수에 따라 배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는 다수당이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선거에서 우리가 그 대패하죠. 80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80석밖에 안 되니까 법사위를 우리가 소수야당이 마지막 버팀목을 할 수 있게 그걸 달라고 해서 그때 처음 받은 거예요. 야당이. 근데 막았냐 못 막았어요. 그때 뭐 종편과 관련된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뭐 등등 하나도 막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죠. 80석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최소한 안전장치였지만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소수당이 맞는 걸로 이제 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했죠. 제가 얘기한 그래서 아까 그 여당이 소수당으로서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회의를 열고 일부 지연시키는 정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 원천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회의를 안 열어버린 예.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주면 지금 여당의 상임위원장 도리어 우리 당내 강경한 입장들은 아예 주지 말자요. 하나도. 하나도. 예,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다 가져갑니다. 승자 독식으로. 네. 예. 그래서 다 가져가는데 그 대통령 특히 이제 대통령 책임질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러는 거 뭐냐면 행정부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51대 49로 이겼다고 49%의 지분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장관 자리를 내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국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왜냐하면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그래서 그런 논리를 비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관행으로서의 뭐 상임위를 한 6, 7개, 7개 정도를 뭐 줄 수는 있겠죠. 그 18개 중에 7, 8개를 준다 하더라도 그 분배의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과거에 분배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과거와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게 국회의장 선거도 이번처럼 경선 열기가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언론 지상에 다양한 후보들이 거명이 되거든요. 보통은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명을 하는 겁니까? 우선 상임위원장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최소한 3선 정도를 기준을 하죠. 예외적으로 이제 재선 정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상임위에 그래도 경험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역량 거기에는 이제 해당 상임위위원을 한번 해봤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경험을 봤더니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그 평가를 보고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당은 과거에는 지난 21대까지는 나이에 따라서도 가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줬죠. 나이가 높으면 그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걸 선택하게 하지는 않아요 원내대표가. 그래서 근데 다만 약간 그 이제 입장을 좀 존중을 해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방침은 안 밝혔지만, 예, 네. 뭐 나이보다는 뭐 나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아마 의원총회를 통해서 신임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선 그 22대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원칙을 밝혀야죠.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정해질 게 뭐냐면 원구성 합의가 돼야 돼요. 어느 상임위를 우리가 가져오는지 정해야 돼요. 그게 합의가 돼야 후행적으로 그렇죠.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논의가 진전될 수 없는 게 뭐 현재 봐서는 대략 18개 중에 11대 7로 나누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까지는 11개를 우리가 뭘 가져오냐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거기서 어느 상임위를 누굴 보낼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일단 그 11대 7의 원구성 합의가 먼저 돼야만 구체적인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곽수환 씨가 보니까 팬심인지 뭘 많이 적어요. 많이 지금 뭐 적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속으로는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네. 상태였어요. 예, 총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그 22대 총선을 마치셨는데 네.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좀 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요. 네.
글쎄, 하여간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우리 그 출구조사가 제일 기억에 남죠. 그날요. 예. 어느 정도 예상 좀 하셨습니까? 뭐 중간에 여론조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던 건 아닌데요. 근데 사실 걱정했던 거는 막판에 보수 결집이 세게 이루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언론 여론조사 출구조사보다 실제는 우리가 한 10석 이상 빠졌잖아요. 그 10석 이상 빠진 이유에 가장 큰 거는 그 출구조사, 그러니까 소위 그 사전투표 한 이후에 한 4, 5일 정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다 우리가 패배한 낙동강 벨트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약간 열세 지역 또는 접전 지역이라고 한 데에서 다 조금 많이 무너진 거죠. 네,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의 뭐 책무를 수행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본인 지역구 선거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번에 지역구를 또 바꾸셨잖아요. 서초 오리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 굉장히 험지, 불모지에 이제 출마를 결행하시게 되는 건데 그런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몇 가지인데요. 이게 최근에 옮긴 게 아니라 제가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2022년 6월 말 7월 초에 그때 제가 옮겼던 거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한 1년 10개월 정도 그 전에 제가 이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는 이제 선거,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연패하면서 당이 위기의식이 있어서 저도 당에 이제 3선도 했고 여러 주요 당직도 맡아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때는 뭐 저부터 뭔가 좀 기득권 내려놓고 가자 해서 글로 서초를 갔었고요. 서초에서 저는 매우 즐겁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지역인 건 맞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결과 패배를 예상 못한 것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쉽진 않다. 워낙 불모지니까요. 질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다만 하여간 끝까지 하고 뭔가 이 강남 서초 지역에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정도의 효과는 거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기간 캠페인 중에 그 양재천변을 걸으시다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랑 조우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같이 이제 포옹도 하고 손도 함께 들고 이랬는데 약속 대련은 아니었죠. 그 약속 대련은 아니고 그 시기에 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시는데. 그렇군요. 저도 가야 되고 조국 대표도 거기 왔던 거기 때문에 왔으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번 악수나 하고 지나가자 해서 만난 시간이 한 5분 정도? 길진 않았죠. 길지 않았어요. 5분 정도. 서로 적대하고 그럴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짧지만 되게 강렬한 인상을 갖게 됐는데 어제 부처님 오신 날에 조국 대표 누구 만났죠, 곽수산 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아주 불편한 잠깐 2, 3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거 사진을 띄워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조국 대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고 눈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표정이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엄청난 불편함 좀 느껴졌어요. 근데 억지로 좀 막 이렇게 눈도 갑자기 못 보던 것처럼 못 봤는데 크게 뜨시고 그래서 이제 표정에서는 저는 그걸 읽었습니다. 이제 조금 비슷해. 살살 좀 하시. 살살 좀 해달라. 조국 대표가 굉장히 조금 매섭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짧았지만 너무 재밌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원내대표님하고 만날 때는 뭔가 공생의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적대의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광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엄연히 원내 3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아까 그 장면 저도 한마디 거들면 딱 전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린 사람이 마음 편히 못 잔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을 딱 보면서 느낀 거는 훨씬 마음이 불편하구나, 불안하고 이미 자기가 때린 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는. 맞아요. 맞아. 요번에 사실 조국 혁신당 출범이 저는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비례대표를 조금 뭐 우리한테 올 게 간 건 사실이에요. 뭐 최소한 몇 석은 더 왔겠죠. 그랬겠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 의석이 다 우리한테 오냐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저희가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투표율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을 찍은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정해 보면 첫 번째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에 표를 주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단 쏟아져 나온 겁니다. 나오게 됐고. 나오면 나와가지고는 그래도 우리 당한테 표를 주죠. 열에 셋은 기권표를 만들어도 6-7은 우리 당한테 표를 찍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네. 찍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한편은 진짜 무당파들도 있어요. 맞아요. 무당파들도 또 나와서 표를 찍으면 무당파들도 우리를 찍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조국 정당 지지자들 순수하게 그냥. 근데 조국 정당 지지자들도 나한테 찍을 정당은 그래도 우리 당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당 지역구 의원이 당선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잠시 중간에 광고 말씀 하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수산 씨. 네. 아 바로 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입니다. 네. 관절에 좋다고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에다 4가지 특허 성분까지 넣어 바르는 크림 형태로만 만든 건데요. 허리, 어깨, 무릎 불편할 때 쓱 바르면 시원하게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뻣뻣했던 곳이 싹 풀리고 한결 편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뻐근한데 파스 붙였다가 피부 막 따끔거리고 파스 화상 입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이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 크림 요거는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약한 분들에게도 딱입니다. 또 파스 냄새 강하지도 않고 끈적임이 없으니까 흡수까지 잘 되고 매우 좋아요. 네, 써보신 분들이 칭찬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평소 파스만 사용하시는 부모님께 드렸더니 엄청 부드럽고 시원하다고 하신다. 어깨가 찌뿌둥할 때 바르면 시원하고 금방 풀리는 느낌이 파스보다 편하고 좋다. 간편하게 바르기만 하면 찜질하는 듯한 효과가 바로 나는 것 같다. 등등 좋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효자손큐 홍합잎 초록잎 홍합크림 홍합잎이 아니죠. 자, 효자손큐 초록잎 홍합크림 재구매도 이거 효과를 보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2년 연속 히트 브랜드 대상에도 선정이 되었고요.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1+1 행사 중인 베니아몰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료 체험분도 보내드리는데요. 동봉된 체험분 먼저 써보시고 본품 개봉 전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주문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니아몰 치시거나 0505-8201-0888로 전화주세요. 네, 정치비상구 구독자로 메모 남겨주시면 무료 체험분을 2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배송 메모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난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너무 숨가쁘게 왔나요? 예, 우리 지금 대표님 당하고 계신데 지금. 예. 숨가쁘게 해야 됩니다. 숨가쁘게 지금.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지금. 좋아요. 네. 네.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즈음에 원내대표 취임하신 거죠? 예, 그 9월 말쯤이죠. 네. 예. 뭐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재임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좀 언제셨습니까? 몇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그 이 대표께서 그날 밤에 이제 그 기각됐죠 영장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병사에 네. 계셨는데 그리고 그 어쨌든 이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 지도부를 끌고 가고 또 선거를 치러야 돼서 그 상황이 좀 힘들었었어요 일단은요. 그리고 그때 당내 갈등이 워낙 증폭된 상황이라 당내 갈등을 수습할 때 이 문제가 고비였고. 두 번째 어려운 고비는 아무래도 예산안 처리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하도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강해서 거의 뭐 그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제 겨우 간신히 이제 봉합해서 이제 우리 입장을 일부 반영하면서 그 대통령실이 겨우 양보해가지고 우리 입장이 좀 일부 반영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또 한 번 힘들었던 거는 2월 초 그 설날 연휴 전후에서 공천파동. 맞아요. 예. 공천파동이 있었을 때 당내 갈등이 아주 증폭될 때 어쨌든 그 이 당의 그 분당이나 탈당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 당이 그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역할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쉽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점적으로 반추해 보면 당내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등에 업고 쓴소리도 가끔 하셨던 지도부 중에는 거의 뭐 몇 안 되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곤혹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죠? 뭐 네. 그 늘 뭐 저 양쪽으로부터 다 욕먹죠. 왜냐하면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어느 한쪽은 왜 이제 뭐 그 확실하게 그
당 대표를 중심으로 확실한 목소리를 안 내냐 이게 불만인 사람도 있고 또 어느 한쪽은 왜 제대로 이 당 대표나 지도부에게 뭔가 잘못된 거를 좀 더 세게 하고 네. 강하게 해야지 왜 그 정도로 어영부영하냐 이렇게 하냐 네. 그런 비판이 다 있었죠. 김수혜님이 진짜 대표님 그 어려울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윤무식님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해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재임 중에 이달 2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진짜. 네. 그 마지막 날 이제 제 그 전날이죠. 제가 이제 5월 3일 날 이제 새로 원내대표 뽑고 그만뒀는데 5월 2일 날 본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해병대 그 장병과 관련된 특검법 세상부 특검법 예, 그걸 또 이제 본회의 의결을 하고 그 의결을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처리하게. 특별하게. 네. 그게 처리되면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선 언론의 해석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대표님이 직접 설득하는 일을 좀 하셨다고요? 그래요? 네. 뭐 여러 차례 왜냐하면 뭐 당연히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하고 만나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저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3자가 만난 적도 있고 제가 개별로 만난 적도 있고 전화 통화도 여러 차례 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중점적으로 설명했던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회법 절차의 문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 당내 여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 의원들의 여론이나 또는 이 현재 국민들 여론 그 총선에서 이 우리가 이길 일당이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해병대 장병에 대한 네. 특검법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가 제일 컸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직접 말씀하면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못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의장님께도 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 문제는 뭐 이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의장님께서도 뭐 그게 혹시 도움이 될까? 의장님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안 해준다는 것보단 어떻게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없었는데. 네. 근데 그 고민을 끝까지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그쪽 그 여러 차례 그러면 좀 더 독소 조항이 뭐냐? 그러면 뭐를 빼면 되냐? 근데 그걸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여당에서는 예. 윤재욱 원내대표가 네. 예. 못 가져오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일 의장님 설득했던 건 뭐냐면 윤재욱 대표 보고 합의하라고 하는 게 윤재욱 대표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 이걸 윤재욱 대표가 어떻게 합의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여당 원내대표면 저 죽었다 깨어나도 합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반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의합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국회의장이 다수당의 의견을 들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줘야 윤재욱 그 원내대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어떻게 하겠냐. 의장이 저렇게 해버렸는데. 오히려 말씀 들어보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을 혹시나 알게 되면은 본인의 부담을 덜어준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해야 제 의장님께서 설 때 가장 큰 거는 그렇게 해야 다른 법안 협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막혀서 28일 우리 29일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된다. 네. 그 얘기가 네. 의장님이 고민을 그러면서 의장님께서 많이 움직이셨죠. 그래서 여하간 지금 거부권 행사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시사한 상황이고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법안이 결국은 21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다. 좀 당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선 가능하면 28일 날 만약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재의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1차고요. 2차는 이제 다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이 법을 또 다시 그 통과시키겠다고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걸리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거예요. 와, 오래 걸린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게 그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마 그걸 좀 땡긴다 하더라도 이게 법사위 법이니까 한 4개월 그리고 네. 본회의로 가면 또 이런저런 하면 한 최소 4개월. 그러니까 미니멈 4개월은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지연 상황이 온다면 국민들이 사실은 이 상황을 감내하고 인내할 수 있을 거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들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좀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자신의 정권의 운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뭔가 이 늪에 빠지는 느낌 있죠. 헤어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를 그냥 제일 비슷한 표현이 바둑인데 처음부터 이거를 이 가볍게 버리는 돌로 취급했으면 바둑에서 일사단장 하나 해병 일사단장 하나 지키겠다고 정권의 운명을 걸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일사단장이 그냥 전역하고 책임지고 전역하고 뭐 이런 그렇게 하고 뭐 정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서 필요한 사람 기소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법조계 서초동에 있는 법조계 사람들 들어오면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의 직무유기 또는 이제 직권남용 있잖아요. 이거를 판단하기도 쉽진 않대요. 법률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원이 직권남용이나 이런 거를 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없는 죄도 불러왔다는 거죠. 그렇죠. 해석을 하면. 지금은 더 커진 게 해병 일사단장 문제가 아니라 박정훈 대령에 관련된 수사방해 문제가 훨씬 더 큰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소가 돼버렸으니까요. 또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항명죄로. 이게 이제 배보다 배꼽이 커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법조인들의 판단이 분석이 그래요. 원래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임사단장이 유죄를 받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오기가. 그런데 지금 도리어 수사방해 문제는 이건 업무방해나 직권남용이 훨씬 더 명백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서초동 얘기 나왔으니까 화제 하나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정말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됐거든요. 밖에서 보셨을 때 정치인으로서 좀 실소를 머금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어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언제예요? 우리 2021년인가요? 검찰총장 윤석열. 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 싶어요. 윤석열 대 윤석열 싸움이다. 예. 맞아. 이게 그 당시에 소위 지금도 회자되는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이게 2020년에 있었죠. 네. 갈등의 시작은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법무부 인사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특히 이제 대검의 인사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뭘 보여줬어요. 인사안을. 그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 의견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협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검찰청법 34조 1항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항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게 항명이냐 정당한 권리냐 이거 갖고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가 없었어요. 자기는 보고는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보만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늦춰달라 그랬잖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근데 그것도 안 받아준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2020년 당시에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면 이건 거의 뭐 진짜 항명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자기로서는 가장 나쁜 대통령의 인사라고 봐야겠죠. 이런 데다가 아직은 보도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건 자체도? 사건 자체를 옮겨 수사할 수 있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걸 듣고 의아했어요. 수사하던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하여간 영전해서 중앙지검장으로 데려올 수 있는데 사건을 끌고 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본인이 수사할 주인 검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휘하는 사람이지. 그럼요. 중앙지검장이 수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사안은 핵심이 대통령 사이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상직 네, 전 의원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건 전주에서 있는 법인도 그렇고 거기서 문제가 주로 이 대상으로 관할이 돼 있는 거라. 네. 그러니까 전주지검으로 간 거고요.
근데 그거를 서울로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 이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은 그 주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풍경까지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도 알고 계신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런 게 관례가 되면 그 한 번 맡은 사건은 자기가 어디로 가도 다 갖고 다녀야 돼요. 모든 검사들이. 아니 미국 연수가도 갖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고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수 언론 조선일보조차도 그 김창균 논설 중간 칼럼을 일부 보니까 광화문 광장을 뒤덮을 촛불이 눈에 어른거린다는 말들이 들려온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일보 이제 논설 주간 칼럼에 자기 표현으로 어른거린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라는 뭔가 청취화법을 쓰긴 썼는데 자기 얘기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혹한 특검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정식적으로 수사를 받는 게 위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권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딱 옛말에 호미로 막을 걸 가리로도 못 막는 일을 자꾸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컨대 김건희 여사 건데요. 김건희 여사 개인 비리예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통령의 직무를 뭐 문제 삼거나 대통령이 탄핵될 사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방해했거나 또는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있는 것처럼 예.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마치 중대한 사건으로 만들어가는 걸로 해서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옆에서 정말 이게 그 대통령을 참모들이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이게 대통령을 정말 그 이 뭐 디스하려고 하는 엑스맨들인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그 보통의 이제 참모들의 선택이라면 그 대통령이 이 안을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리스크를 더 키우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 그러면은 그 홍준표 시장은 왜 그렇게 또 이렇게 커버를 쳐준 듯한 그것이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건 좀 많이 나갔어요. 네. 뭐 아내를 지키는 게 상남자라고 그러는데. 맞아. 그러면 저 대통령 자리 내놔야죠. 그러니까 상남자로 살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인으로 살려면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든 무슨 장관이든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이런 사람이 자기 가족하고 와이프 지키겠다고 자기 권한을 행사하면 그게 상남자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결정들이 자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없는 의혹도 더 씌우니까 아마도 야당 원내대표와 협상하는 여당 창구들은 그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량이라는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좀 그런 답답함 좀 느끼십니까? 대화하면서?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위로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거라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번 특히나 예산안 협상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윤재욱 대표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본회의 날짜만 잡히면 전날 잠이 안 온대요. 아이고. 그 홍 대표와 민주당이 또 어떤 수를 들고 나올까.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날부터 잠이 안 온다고. 그리고 정말 요번에 만나서 그런데 그분 자기 선거 때문에 애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대구잖아요. 그렇죠. 예. 무조건 되는 선거잖아요. 그 양반이 선거 끝나고 나서 대상포진이 걸렸답니다. 선거 끝나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신경을 쓰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으면 그 대상포진은 이 신경 많이 쓰면 이 면역체가 깨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선거 끝났는데 만나야 되는데 한 2주 가까이를 못 만났어요.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식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그래서 한번 만났더니 한 2주가 지나서 만났더니 자기가 그 대상포진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정말 마음고생 많으시겠다고 많으셨나 보다 내렸는데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윤재욱 대표 그러더라고요. 진짜 소수 여당의 원내대표는 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는 다수 야당한테 압박받고 위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또 제대로 못한다고 치이고 샌드위치 신세네요. 그야말로. 네. 참 그런 이런 그 어려운 국회 흐름들 속에서 21대 어쨌든간에 그 하반기에 맡으셔가지고 원내대표 역할을 잘 수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간 22대 국회가 개원을 할 것이고 박찬대, 추경호 원내 부분이 새로운 사령탑으로 올라왔습니다. 선임자로서 뭔가 충고나 조언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요.
원내대표가 힘이 있냐 이런 얘기를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눈치보다 힘이 없다 그러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히 그 원내대표는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권한을 쓰면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박찬대 대표도 물론 뭐 그 제가 보기엔 무조건 안티나 막 치받으란 얘기가 아니라 야당의 원내대표도 때로는 당 대표하고 안티는 아니지만 약간 레드팀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고견을 줄 수 있는.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뭐 한 방향으로 막 갈 때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어떠한 상황이 예견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 레드팀의 역할을 원내대표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죠. 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한테 안 된다. 이거는 국회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그래야 국회가 권한도 생기고 권위도 생기고 그렇지, 맞아.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의 공간이 만들어져요. 맞아. 그러면 그게 서로 대통령과 모든 사람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내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원내대표들이 책임져야지 원내대표 책임을 안 묻고 야당은 당대표 책임을 묻고 여당은 대통령 책임을 묻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국회의 권한 또 원내대표의 권한이 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 여야 각 당에서도 원내대표의 권한을 좀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이 협상할 수 있는 룸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는 저한테 많이 그런 걸 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뭔가 이렇게 의견이 달랐을 때 보면 도리어 제 의견을 훨씬 더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특히나 저는 정치부 기자를 했지만 원내대표가 각 당에서 레드팀 역할을 해야 되는 얘기는 우리 대표님한테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곱씹어 보니까 되게 금원 같은 얘기 같아요. 네. 안티는 아니지만 네. 레드팀 정도로 뭔가 이렇게 나쁘게 되는 시나리오에 대한 지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알고 그런 상황을 알고는 있어야죠. 그럼요. 그래야 여러 가지 플랜을 짤 수가 그렇죠. 있고 네. 또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댓글창에는 자주 나와달라는 댓글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셔가지고 개조식으로 되게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뭔가 지금 수업 듣는 느낌으로 청취하는 청강하는 느낌으로 전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필기 많이 한 거 처음이에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필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네, 그럼 정치비상구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님 모시고 긴 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